제주 플러스 국제 환경 포럼 이제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신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5번째 세션 함께 하시겠는데요. 저희가 매 세션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션 종료 20분 전까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세션 말미에 Q&A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5번째 세션의 좌장이신 고재학 제주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고재학입니다. 자, 그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오염의 문제는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플라스틱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학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자, 이 세션은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 이제 학계의 연구 동향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네 분의 이제 전문가를 초빙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발표 세션에는 그 인도 과학기술대학의 교수님이 참석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는 한 25분 가량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후반부의 토론은 한 20분 가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이제 질문을 받지는 않는데 토론 시간에 질문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주시면 각 발제하시는 분들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발제는요, 정진영 박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진영 박사님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직 중이시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연구 분야는 이제 나노물질 합성 연구하고 나노 플라스틱의 이제 섭취, 질병에 대한 영향, 다양한 이제 미세 플라스틱 거동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정진영 박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의 정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플라스틱과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제주 플러스 환경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포럼에 굉장히 또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첫 번째 연사로서 여긴 좀 부담스러운데, 사실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처음 발표라서 좀 일반적으로 주로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이제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그리고 오전에 그 플라스틱에 관련된 많은 발표가 있었고요. 이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플라스틱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석기 시대에는 말 그대로 돌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 철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은 아주 중요한 그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1950년대 대량 생산이 시작이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생산량이 증가가 됐고요. 이거를 수치화 나타내게 되면 1950년에 200만 톤이었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7년 기준 83억 톤이 되었고, 2050년에는 340억 톤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생산되고 또 소비가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플라스틱 폐기물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2015년 기준 63억 톤이었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50년에 그 2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에 이미 오전에 그 폐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80% 가까이가 매립이나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전반에 사용이 되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또 하나의 그 플라스틱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모두 쓰고 있는 마스크의 원인이 되는 이제 코비드 19과 관련이 있는데요. 2020년 이후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 코로나 방지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 PPE라고 하는데요. 이 PPE의 사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PPE가 왜 그 논란이 되고 있냐면 사실 대부분의 PPE의 성분이 바로 플라스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을 닦는 와이퍼라든가 마스크, 그리고 점심에도 저희가 식사를 할 때 그 손에 묻어 있는 혹시 모를 이제 그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 장갑을 끼잖아요. 이것들이 다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와 이 플라스틱 오염이 지금 또 다른 플라스틱 오염원으로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환경과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최근 또 우려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PPE에 해당하는 우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또 다른 미세 플라스틱의 소스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얼마나 이게 환경이나 이제 사람에게까지 노출이 되어 있는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이것이 환경에 이제 마스크가 사용하고 버려지고 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될 경우에 이것이 토양이라든가 해양, 그리고 대기를 통해서 이동이 되게 되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플라스틱 폐기물, 플라스틱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또는 나노 플라스틱의 원 소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잠깐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5mm 이하를 기준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1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나노 플라스틱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그 환경 거동이라든가 생체 내에 축적이 되는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크기뿐만 아니라 형태, 쉐입이라든가 그리고 조성에 따라서 구분을 질 수가 있는데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플라스틱은 대부분이 프래그먼트, 즉 비정형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도 그 세탁폐수, 오폐수에서 마이크로파이버, 즉 미세 섬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상당 부분 이 파이버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라스틱의 재질에 대해서도 이제 합성 수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이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PS, PVC, 페트와 같은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도 구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사실 오전에도 이미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금지 또는 이제 제한이 걸려 있는 이 마이크로비드, 즉 세안제와 같이 이제 개인 위생용품에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비드를 포함한 1차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용도로도 쓰이고 있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주 성분이 바로 합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 섬유로부터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의료 폐기물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료 폐기물의 주 성분 중에 하나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사실 마스크와 그 PPE와 같이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위생이나 보건용으로 사용되는 많은 제품들도 플라스틱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토양에서의 플라스틱, 즉 멀칭필름으로부터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 부분의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 자동차 타이어, 합성 고무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자동차 타이어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과 이 폐기물로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이 되게 되고, 이것이 예전에는 거의 이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 쪽에서 주로 발견이
그 연구가 되어 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들이 환경 중에서도 이제 토양이라든가 특히 대기에도 많은 분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해양, 토양, 대기 환경으로부터 인체에 노출이 돼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세 플라스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노출됐을 때 단일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과의 흡착이라든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의 그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 환경에 존재하는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하고도 흡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미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 머티리얼과 유전 물질이라든가 단백질, 단백질과 같은 이제 바이오 몰레큘하고도 흡착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이슈가 지금 환경 내의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이런 그 의약품들이 또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과 또 흡착을 이룰 수가 있고, 지금 플라스틱은 그 제품을 만들 때 단일 물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라스틱 제품의 효율이라든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첨가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또한 이러한 첨가제를 포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환경 유해 인자와 같은 PAH와 같은 이제 환경 유해 인자도 그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작은 미생물들을 포함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마우스, 그 피쉬와 같은 이제 어류까지 지금 생체 영향에 대해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사람에게 얼마나 노출이 되고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일 텐데요. 지금 2019년부터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노출이 될지에 대한 이제 그 연구가 조금씩 시작이 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처음에는 이제 섭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노출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양 생태계에 노출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작은 어류, 그다음에 큰 동물, 그리고 결국 그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까지 유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또 사람에게 노출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주는 최근 결과가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실제 이제 조직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 초에 이러한 결과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폐 조직으로부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어 있다는 논문이 작년에 처음 보고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폴리아마이드가 나왔고요. 올 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폐 조직의 위치에 따라서 플라스틱의 종류별로 검출이 또 개수가 또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낮은 로어 이제 렁 티슈라고 하는데요. 이 티슈를 포함해서 상당 그 폐 조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프로필렌의 성분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 폴리프로필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좀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조직이 바로 이 임신한 그 사람이라든가 이제 동물 실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에 그 임신한 쥐에게 이제 폐를 통해서 나노플라스틱을 노출을 시켰을 때 이 태아의 여러 조직에서 이 나노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다는 보고가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람의 태반 샘플을 얻어서 그 태반에서 폴리프로필렌과 이 그 컬러, 즉 염색이 된 폴리프로필렌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조직, 간이라든가 비장, 다른 조직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최근에 이제 UNEP에서 이제 좀 정리한 그 표입니다.
사실 그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노출되는 비율도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섭식이라든가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를 통해서도 이제 체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체내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들, 나노 플라스틱들이 이 전 조직, 폐, 간 그리고 태반에 이르기까지 분포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지금 요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내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 또는 나노 플라스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이제 소동물, 그러니까 작은 동물에서 연구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 분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사실 산화 스트레스는 이런 나노나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유해인자로부터 발생을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생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동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장과 발달에 또 영향이 있다는 것이 보고가 일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경 관련해서 신경과 행동 이상에 대한 연구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섭식으로 노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대사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면역이라든가 유전적인 변화에 대한 아직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 플라스틱의 연구를 생체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제 사람이 아닌 이제 실험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명공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실험 동물 중에 하나인 제브라피쉬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브라피쉬는 나노 또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연구하는데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실험 동물 중에 하나고요. 발달이라든가 생식, 신경 여러 가지 독성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019년에 발표한 논문으로서 이 나노 플라스틱이 제브라피쉬 배아에 어떻게 축적이 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 마이크로미터 이하 나노 플라스틱 3가지 크기를 가지고 이 제브라피쉬 체내에 제브라피쉬 배아에 노출을 시켰을 때 크기가 작을수록 체내에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브라피쉬의 성장과 발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요. 그 외에도 그렇지만 이 세포 소기관을 전자현미경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제브라피쉬 세포 소기관 중 그 에너지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 미토콘드리아가 그 나노플라스틱에 의해서 손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것이 그 활성산소를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앞에 이제 나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폴리스타이렌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산이라든가 소비 그리고 폐기물 관점에서 이 폴리스타이렌보다는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포함해서 의류 그리고 마스크의 주 성분으로 지금 미세 플라스틱 또한 그 양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앞에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마스크로부터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과 걱정과 그 우려를 지금 실험적 결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나노 플라스틱은 분석의 한계 그리고 표준 샘플의 부재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폴리프로필렌 나노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이것을 관찰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제브라피쉬에 노출을 시켜서 체내에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어디에 분포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엠브리오 단계가 아니라 이제 약간 어린 물고기를 대상으로 이 폴리프로필렌 나노 플라스틱을 노출을 시켰을 때 섭식을 통해서 체내에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조직을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장에 주로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장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나노 플라스틱들이 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을 또 형광으로 또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약 50%가 배출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독성도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 PP 나노플라스틱의 일정 농도까지는 성장이라든가 어떤 다른 이상을 확인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 이제 세포 분자 세포적으로 더 연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생명공학연구원의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발표된 연구 결과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는 마우스 쥐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임신한 쥐에게 폴리스타이렌 나노플라스틱을 포함한 음식물을 섭취를 시켰을 때,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 태아 또는 이제 출산 후 새끼 쥐에게 이 나노플라스틱이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한 연구 결과입니다. 엄마 쥐에게는 당연히 여러 조직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또 특이하게도 이 새끼 쥐 안에서는 태아에서는 미세 나노플라스틱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을 한 새끼 쥐에게 이 나노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다가 이 나노플라스틱이 포함된 음식물을 먹은 엄마 쥐의 장과 혈관, 그리고 모유를 만드는 모유 세포에서 나노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고, 이 모유를 먹은 쥐의 장과 혈관, 그리고 뇌에까지 이 나노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마로부터 모유를 먹은 그 새끼 쥐를 좀 더 성장을 시켜서 뇌 그 발달이라든가 행동 분석을 한 결과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도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모유를 통한 나노플라스틱의 새끼 쥐의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 나노 또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생체 영향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농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질, 어떤 크기, 어떤 형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량적으로도 아직 그 일부 그 몇 개가 발견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나노플라스틱의 모니터링이라든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마이크로 나노플라스틱이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복합적인 영향 또한 사실은 이제 막 시작이 된 상태고요.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쌓였을 때 종합적으로 이 미세 플라스틱의 생체 영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발표를 해주신 정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정의서부터 환경 중에 이제 거동, 그리고 독성, 생체 독성에 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생 생태계의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국대학교 안윤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윤주 교수님은요, 저명한 그 생태 독성학자이시고요, 건국대학교 환경보건학교과 교수, 그리고 상호생명과학대 학장님, 그리고 농축대학원 원장님이기도 하시고 사단법인 환경독성보건학회 전직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JTBC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강연도 해주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생태독성학자 건국대학교 환경보건과학과 안윤주입니다. 제주 플라스틱 국제 환경 포럼에서 많은 분들이 또 모이셔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서 또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생태 독성학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냐고 하면, 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고 하면 다들 우리가 얼마나 먹는가,
그리고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주로 대부분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노출돼서 생물체에 만나게 됐을 때 이 생물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그거를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즉 환경 오염 물질과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영향을 서로 받게 되는지, 주로 이제 악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사는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생물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가? 모든 생물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태 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생물의 종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제한된 생물을 가지고 다양한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가능한 함으로써 되도록 정량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정성적으로나마 이런 물질들이 생물체에게 노출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고 하면, 저는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를 생물체를 통해서 진단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를 보호한다, 우리 이런 얘기를 막연하게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확하게 생물체들이 왜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독성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유해성 평가라는 툴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어떤 수준 정도면 생물체들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환경 오염 물질 중에 사실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가장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오염 물질도 이렇게 많은 양으로 오염이 분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미세 플라스틱이 다른 오염 물질처럼 그 독성이 만약 컸다면 저는 아마 생태계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독성이 금방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만성적인 독성이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양에 노출되었을 때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태 독성적으로 이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플라스틱 에이지에 살고 있다고 하죠. 이제는 플라스틱 에이지라는 것을 다들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환경 다매체 중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사실은 대답을 드립니다. 지금 생태계 다매체라고 하면 대기가 있고요. 그다음 물이 있고, 물론 담수가 있고 해수가 있고, 그리고 또 퇴적물이 있습니다. 이 환경 다매체의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 도처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플라스틱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보통 워터 사이클, 오염물질 사이클들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플라스틱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반부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됐죠. 상당히 이 터널이 굉장히 긴데요. 아직도 사실 우리는 그 터널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데, 이런 상황 중에서 또 새로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신조어가 상당히 요즘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마스크 얘기도 나왔는데요. 인간을 호모 마스쿠스라 그러죠. 마스크를 쓴 인류, 이런 뜻이죠. 또 다른 용어도 있죠. 호모 플라스티쿠스,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류,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플라스틱 문제가 합쳐지고 동시에 또는 이어져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는 신데믹이라는 얘기로 합니다. 굉장히 많죠. 팬데믹도 있고 신데믹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신조어가 또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플라스틱 문제, 특히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게 언젠가 좀 생각을 해보면, 국제적으로는 물론 있었지만요. 이제 쓰레기를, 플라스틱 폐기물을 더 이상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보이콧하면서부터 이제 그때 플라스틱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났고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 물병에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지 상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생수병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상당히 많은 진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플라스틱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폐플라스틱에서 생겨나는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점점 날이 갈수록 사실은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모를 사람이 없는 정도로 이제 다 인지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생태 독성학을 하면서 이 문제를 생태계 입장에서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도 보고요. 뭐 담수, 해수 이렇게 토양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제가 좀 수생태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른 학교에서 제가 토양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이 폐플라스틱이 그 좋은 해변에서 자꾸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 그러면 추자도인데 가본 분 계실 겁니다. 여기 제주도에서 배 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굉장히 청정한 섬이죠. 여기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갔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단, 이 숙주머리 해변인데요. 이쪽에 가면 플라스틱이 유난히 많이 쌓여있는 한 스팟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내려서 좀 걸어보면서 직접 만져도 보고 했는데 각국의 쓰레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 탓하고 일본 탓할 필요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보면 중국 쓰레기, 일본 쓰레기, 뭐 별별 쓰레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풍화되고 있는 그런 생산 현장이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큰 시추분해에서 이게 부서져서 작게 지금 조각화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수의 이제 금오도라는 섬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다른 플라스틱 조각들이 이제 보이시죠.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찍은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비닐, 아마 LDP이겠죠. Low Density Polyethylene.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찢어지지 않지만 강한 햇볕에서 풍화가 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손으로 만졌을 때 과자처럼 이렇게 부서집니다. 한번 풍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화가 되는 속도가 이제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여수인데요. 돌산도의 무솔목 해변이라는 상당히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제가 이제 걷다가 보니까 이제 또 제 눈에 이제 이런 게 보입니다. 이걸 이제 만져보고 제가 사진을 좀 찍어서 보여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이게 5mm 이하의 작은 조각을 미세 플라스틱으로 정의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플라스틱을 제가 이제 손으로 만져봤을 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손에 이제 하얀 가루가 묻어납니다.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제 눈에 보이는 가루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마이크론 사이즈로 흩어지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요. 더 작게 쪼개지고 또 미세화가 되면 나노 사이즈까지 작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생태계에는 이런 나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만연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분석 기술이 지금 만들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검출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연구실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전체적인 논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입니다. 대략 300 마이크론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주로 생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보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의 추세를 보면 대략 한 300 마이크론 이하가 되면 그때부터 생물체에게 악영향이 미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비교적 좀 초기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처음에 이제 논문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썼던 생물 중이 바로 국내 생태계에 상당히 많이 서식하는 물벼룩 중에서도 데프니아 갈레아타라고 하는 유리 물벼룩입니다. 굉장히 흔한 국내 생태계에 굉장히 흔한 종입니다. 생태 독성을 할 때 외국 종을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가능하면 우리나라 수생태계 또는 서양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는 종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제 훨씬 바람직합니다. 이 유리 물벼룩이라고 하는 생태계에 굉장히 풍부한 종, 조류를 먹고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먹이 사슬의 중간을 형성하고 있는 이 물벼룩종은 생태 시험종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수생태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종입니다. 이 물벼룩 같은 경우에 생식을 하는데요. 이 작은 생물이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이제 몸속에 이제 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 이제 알 주머니라는 곳이 있고
물론 먹기도 하지만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폐구를 통해서 이제 오염물질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물벼룩도 그렇습니다. 이 물벼룩에 굉장히 작은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을 노출을 시켜 보았더니 이 나노 플라스틱이 물벼룩 몸속으로 물론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알 주머니를 통과해서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알과 노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출이 일어나서 저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노출이 된 이 물벼룩의 알은 상당 부분이 또 부화하지 못하고 새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생태계에서 물벼룩의 수가 저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생태계 중간 사슬에 있는 물벼룩의 수가 저감한다는 것은 조류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 물고기의 먹이가 적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즉 생태적으로 그 생태계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파란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형광 플라스틱을 좀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몸속에 들어간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벼룩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이제 이렇게 알을 지고 있죠. 저희가 사진을 좀 찍어봐서 물벼룩의 알과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발견되는 작은 조각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어떤 기기적인 분석으로 확인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생물종, 이제 해양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물벼룩은 담수에 삽니다.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종 중에서 또 작은 알테미아 새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건데 좀 커지면 이제 눈으로 물론 보입니다. 이 새우에 노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그 다음 단계의 큰 생물체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 전이가 됩니다. 보통은 연구 결과를 얘기할 때 되는 걸로 예상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충분한 에비던스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용된 생물종은 뭐냐 그러면, 스몰 옐로우 크로커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생물인데요. 우리 많이 먹는 겁니다. 조기입니다. 참조기입니다. 작은 참조기를 이용해서 알테미아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됐을 때에 이 알테미아를 먹은 새우에게, 참조기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전이가 되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두 단계의 전이로 가는데요. 물론 전이가 됩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기는 우리가 많이 먹죠. 사람에게도 당연히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 몸속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몸속에서는 못하고 사람의 대변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증받은 시신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아의 태변에서 나왔고, 태반에서도 나왔고, 이제 드디어 사람의 혈액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우린 사실 예상은 다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과학적인 증거가 없었을 뿐인데,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다면 어디서 왔을까? 물론 대기 중에도 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에도 상당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때, 저는 식자원들, 새우를 먹고 그리고 물고기를 먹을 때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물질들, 팝스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건 이제 작은 참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참조기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조직학적 분석을 해봤을 땐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그 옆에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움직임, 이 조류의 이 물고기의 움직임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 행동 반경이 더 작아지고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즉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됐다 그래서 바로 죽거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물체의 경우에 그 행동이 더 느려지고 그리고 더 소심하게 움직입니다. 이건 비단 저희가 참조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연구했던 다른 생물체들, 예를 들어서 제브라피쉬의 경우에도 그랬었고요. 다른 생물체들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정학적으로, 행동학적으로 뭔가 저해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면 생태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생태계에서 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서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고, 포식자가 다가올 때에 빨리 피해야겠죠. 그런데 행동이 느려진다는 의미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에이징이 되고 힘든 경우, 질병이 있을 때 빨리 움직이지 못할 때 없는 불편을 사실은 생태계에 있는 생물체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잡아먹힐 수 있고 먹이 활동에 지장이 있는, 즉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달피냐 매그나, 이제 큰 물벼룩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번에는 내추럴 마이크로파이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 상당히 핫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의 새로운 소재를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더 우울한 소식 중에 하나는 이런 자연적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이 반드시 세이프하지만 않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가 되는 셀룰로즈, 요즘 이제 주로 이제 가격 때문에 대부분 다 옥수수겠죠. 물론 뭐 감자 이런 것도 만들 수는 있지만 옥수수로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싸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옥수수에서 만들어내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들을 이용해서 제품화를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물질들, 즉 에디티브들이 함께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화 됐을 때에 이 물질들이 미세 플라스틱화 되면서 조각화, 미세화될 때 들어갔던 화학물질들이 이제 함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 연구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내추럴 마이크로파이버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데프냐 매그나에게 신테틱, 합성 섬유와 유사하게 그거보다 조금 좀 적지만 그런 영향들이 또 함께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물리적인 영향을 함께 가집니다. 입자 독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물질을 갖고 있는 녹아있는 물질의 독성이 아니라 입자 독성, 즉 나노 물질과 같은 그런 입자 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물리적인 독성을 함께 가진다는 의미를 합니다. 플라스틱은 동그란 것도 있지만 환경 중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프래그먼트, 즉 파편형 또는 마이크로파이버와 같은 섬유형 또는 필름 같은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영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물벼룩의 사진이 있고요. 이 사진 밑에 지금 물벼룩의 속이 보이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염료가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즉 장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해서 장 손상이 유발됐고 이 손상된 장에서 미세 염료가 빠져나옴으로써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물벼룩만 보여드렸지만 물벼룩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생물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은 생물체의 장 손상을 유발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미세 육모인데요. 마이크로빌리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더 짧아지거나 더 성겨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이제 마찬가지로 미세 플라스틱이 브라인 시림프라고 하는 어떤 그 시림프의 거트 데미지를 유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보여드리고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우에서도 장 손상을 유발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트로픽 트랜스퍼, 즉 생물학적으로 이 물질이 생물체의 몸을 따라 전달하는 건데 이 연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희가 4개의 체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트로픽 트랜스퍼는 3체인 이상 하기가 실험적으로 상당히 힘든데요. 요거는 저희가 아주 드물게 4체인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류에서 물벼룩으로, 작은 물벼룩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는 마지막 어류는 뭐냐 그러면 참갈견이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자보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죠. 거기까지 저희 갈 수 있다는 것들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몸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단지 부착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그 영국의 어떤 그
자료에 의해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과연 트로픽 트랜스퍼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때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발표됐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는 다른 물질처럼 먹이사슬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인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이제 제로 플라스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노 플라스틱, 캠포비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호모 플라스티쿠스라고 불리는 우리가 플라스틱 없이 과연 정상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드 플라스틱 시대로의 어떤 전환이라는 생각을 같이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 그 다음에 재활용, 그리고 ESG 기반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되 환경으로 나가는 양을 최대로 줄이면서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되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위드 플라스틱 시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현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생 생태계에서 이제 생태 독성에 대한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이제 생태 독성에 대한 얘기를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의 김진수 박사님께서 미세 플라스틱 생체 분포 지도와 영향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김진수 박사님께서는요,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에 재직 중이시고 UST 책임 교수님이시고요. 종양생물학, 방사성 생물학, 분자 영상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큰 박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김진수입니다. 오늘 제주 국제환경포럼에 초청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의 생체 분포 지도와 영향 평가입니다. 앞선 두 교수님께서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미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체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사실은 인체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 그리고 영향을 바로 평가는 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실험 동물을 통해서 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미세 플라스틱의 생체 영향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강의 제목이 미세 플라스틱의 생체 분포 지도인데요. 이 제목이 뜻하는 바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어떻게 분포되고 배출되는지 그 영향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펫 기술, 분자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토픽입니다. 첫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의 그 생체 분포를 방사성 동위원소와 분자 영상 기술을 통해서 체내 흡수 경로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분포 지도를 기반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라스틱 혹은 미세 플라스틱이 분포되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 추적 관찰된 경로를 기반으로 그 영향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브레인으로도 뇌로도 전이된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뇌로 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이 위에 이제 위와 상호작용했을 때 그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슬라이드가 그 앞에서도 제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해변에서도 많은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체 푸드체인에 의해서도 플라스틱이 이제 인체로 흡수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런 간접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국내 수산물 시장에서 획득한 굴, 담치 등에서도 이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플라스틱이 이미 오염된 그 해산물을 먹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이제 크렘 차우더 스프를 많이 먹게 되는데,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크렘 차우더 스프를 먹는 것이 플라스틱 스프를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과장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조개나 굴, 담치 같은 곳에 많은 플라스틱이 오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이 플라스틱은 과연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경로로 어느 곳에 축적이 되고 배출이 되는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은 소화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저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굴, 담치 등에 그런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은 소화기를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그 경구 투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그 흡입 경로,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도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경피 흡수 경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메인으로는 경구 투여, 그러니까 먹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저희 연구 그룹이 밝힌 미세 플라스틱의 흡수 경로를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면 Pet Tracing of Biodistribution이고, 그 다음에 Orally Administered입니다. 그래서 이 펫을 이용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경구 투여했을 때 어떻게 흡수되고 배출되는지를 관찰한 내용이 되겠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펫이란 기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가시면 이 펫이란 장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펫이란 장비는 기본적으로 암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암이 생겼을, 암이 발암되고 또 전이가 된 것을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그 암의 발암과 전이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는 이유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180도 방향으로 방출되는 감마선을 펫이란 장비를 이용해서 검출하는 이런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이면은 결국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 자체는 흡수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하였으므로 그것을 계속하여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큰 장점은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인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허락하는 만큼 추적 관찰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이 마우스의 실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한 폴리스틸렌을 먹인 다음에 1시간째, 6시간째, 12시간째 흡수되는 과정을 펫으로 관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폴리스틸렌에 그러니까 경구 투여인 거죠. 경구 투여했을 때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흡수되고 배출되는지를 이미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라인의 마우스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이 마우스의 뼈 그림이 되겠고, 그 밑에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한 플라스틱의 흡수 배출 경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쥐에 먹은 지 하루 동안 위와 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그러니까 48시간째가 되면은 다 배출되고 간으로 전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미세 플라스틱 폴리스틸렌을 먹었을 때 최소 하루 동안은 위에 머무르더라, 그리고 장에 머무르더라 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펫 영상은 다분히 공간 분해 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장, 간에 국한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장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다 각 시간대별로 해부를 다 해보았습니다. 해부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1시간 이내 전신으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다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험 펫 이미지에서 볼 수 있었던 위, 장은, 그리고 간은 물론이고 뇌로도 가고, 그리고 또 간으로도 가고, 간은 갔었죠. 그러니까 생식기로도 가고 또 혈액중으로도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는 결론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은 마우스의 경우에 1시간 이내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마우스의 경우에 24시간 동안 위에 머무르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마우스이지만은 사람의 경우에서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나노 사이즈, 마이크로 사이즈일수록 더 빨리 퍼져나가고, 그리고 혈액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으로 더 빨리 퍼져나가고 그리고 생식기로도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우리 전신의 인체는 그러니까 물론 마우스 데이터로 추정하지만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장기간 고용량 노출되었을 때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번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대변하는 이런 실험 결과입니다. 최근에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그 변호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변호사가 앓고 있는 질병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그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핍되고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이러한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입니다. CDC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20년 사이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데이터이고 이것이 한국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한 이런 에비던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원인이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다분히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한 뇌질환이 충분히 발병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저는 그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실험을 할 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국한해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뇌로도 갔기 때문에 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다분히 궁금증에서 실험을 해보았고요. 먼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연구 결과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국한하지 않고 일단 미세 플라스틱 노출한 다음에 다양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첫 번째는 브레인으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브레인 안에서 어떠한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장내 미세균총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분자 영상을 찍어 보았을 때 뇌 기능, 그리고 메타볼라이트, 그리고 포도당 대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등의 다양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소아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 데이터를 쭉 이렇게 나열해보고 이게 어떤 질환인 것 같냐 이렇게 다양한 토론을 해본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부합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본 실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리네이탈 익스포저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네이탈 익스포저입니다. 프리네이탈 익스포저는 엄마한테 노출했을 때 아기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네이탈 익스포저는 그 세대,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한 거는 수유기 때 노출하고 그리고 사춘기 때 노출하고 성인기 때 노출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임상학적으로는 수유기 때, 그 청소년기 때, 성인기 때 노출해서 발병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는 마우스이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해보았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강력한 에비던스는 엄마한테 노출되었고 그런데 아기에게 나타난 증상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한다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대표적 증상은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행동, 그리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나왔던 변호사 굉장히 똑똑했는데 임상학적으로는 약간 지능이 저하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우스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행동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 등이 관찰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관찰함으로 저희는 실험 결과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것을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했던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입니다. 폴리에틸렌을 사용했고 하루에 10마이크로그램을 마우스에 경구 투여하였습니다. 먹였습니다. 이 도즈는 어느 정도이냐면은 60kg의 사람으로 환산하였을 때 76mg 정도가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애니멀 모델은 크게 다시 말씀드리면 프리네이탈 모델, 그러니까 엄마한테 노출되고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휴유기, 그리고 사춘기, 성인기에 대해서 플라스틱 노출을 했고 그 결과 놀랍게 브레인에 플라스틱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상단에 녹색 그림이 플라스틱 입자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마우스의 브레인에
플라스틱 입자가 박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노출에 사용한 플라스틱 크기는 20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브레인 안에 박혀 있는 플라스틱을 관찰해서 크기를 재보았더니 3에서 4마이크로 정도 크기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관찰될 수 있는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그 논문에서 관찰하였듯이 위에 플라스틱이 노출되면 위에 충분히 마우스의 경우 24시간 머무르게 되는데 그동안 위에서 다 쪼개어집니다. 그리고 혈액중으로 이동 이렇게 다시 트랜짓 되는데 혈액중으로 트랜짓 되며 돼서 이제 브레인으로 가는 플라스틱 등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 그러니까 쪼개어진 플라스틱이 이동하고 그러한 것들이 브레인 안에 박혀서 존재함으로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레인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장애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내 미세균총을 보았는데 특징적으로 저희가 발견한 장내 미세균총의 증가한 것들을 보았더니 특징적으로 임상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똑같은 장내 미세균총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장내 미세균총의 변화를 보았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부합하더라라는 결론을 좀 더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상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MR을 이용한 그런 스펙트럼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그리고 히포캠퍼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분히 기억과 판단에 관여된 영역인데요. 이런 영역에 특징적으로 변화한 메타볼라이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역시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분자 영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포도당 대사를 관찰해 보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먹여서 먹인 다음에 뇌 포도당 대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두엽, 그러니까 프리프론탈 로브의 포도당 대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 그러니까 작업 기억, 그러니까 어떤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전화번호를 받는데 잘 기억하는지, 이런 그 상관관계가 있는 영역인데 이런 워킹 메모리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엄마한테 노출되었는데 아기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브레인 안에서 유전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플라스틱을 노출한 다음에 크게 차이가 나는 대표적 세 가지 유전자를 발굴할 수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EGR1이라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EGR1이라는 유전자를 포함한 ARC 그리고 세 가지 크게 폴드 체인지, 그러니까 크게 증가한 유전자를 발굴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임상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일한 패턴의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브레인에 일단 박혀 있다. 그리고 장에서 변화하는 장내 미세균총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그 그러니까 장내 미세균총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세균총과 동일한 미세균총이다. 그리고 유전자 패턴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토카인, 세포 내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의 증감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간접적인 증거이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네이탈 모델에 대해서 자폐 스펙트럼 라이크 트레이트라고 썼는데 특별히 이제 ASD 라이크라고 쓴 이유는 이것이 사람 실험이 아니고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완화한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사회성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자꾸 노출했더니 엄마한테 노출했더니 태어난 아기가 사회성이 감소하더라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슬을 이제 놓았는데 지가 많이 파보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환아들이 보이는 대표적 증상인 반복적 강박적 행동이 플라스틱을 노출했을 때, 엄마한테 노출했을 때 아기한테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찬가지로 수유기, 사춘기, 성인기 모델에 대해서 동일한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라스틱을 노출했더니 엄마한테 노출했더니 아기한테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마우스 결과이고 고용량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일생 동안 많은 다량의 플라스틱이 노출되고 그러면은 그런 노출된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기가 어떤 그 영향이 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이 마우스 결과를 보면은 이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하나의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그렇다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게 되면은 위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데 그 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은 위암 환자에게 치료를 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암 치료의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실험을 하게 되었던 그 동기는 앞선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마우스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했을 때 24시간 동안 플라스틱 노출을 한 결과 계속 머무르고 있더라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는 뭔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4에서 5시간, 그러니까 4시간 정도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우스와는 좀 다르지만은 이것이 일생 동안 플라스틱 계속 노출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이 마우스 실험으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24시간 동안 머물렀고 그렇다면 이 머물고 있는 플라스틱이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라는 의문점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위암을 악화시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암을 유발한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다른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암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만 아직 논문은 안 나왔고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위암을 악화시킨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위암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암을 이야기할 때는 암의 마커는 암의 전이 그리고 면역으로부터 회피 그리고 혈관이 빨리 생성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치료 저항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좀 전공적인 이야기인데 PDA론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면역 회피 기능입니다. 그리고 CD44는 암 치료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위암 환자들에게 예를 들어 트라투즈맵이라는 표적 그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암 환자 같은 경우로 이 항암제가 잘 들어야 하는데 플라스틱에 계속 노출되면은 이 용량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암 치료에 저항성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암 치료 저항성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더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는 그림은 역시 위벽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박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계속 노출해왔더니 이 암이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이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간에 암이 생겼는데 뭐 1년이 지나 보니까 위에 전이가 그러니까 암이 생기더라. 이런 것이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계속 노출되면은 위암이었는데 이게 뭐 폐암으로 된다든지 이런 전이가 더 촉진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저항성이 유발됩니다. PDA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회피하는 기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암세포가 나는 암이 아니다 라는 회피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노출되었을 때 암의 치료 저항성, 그러니까 면역 회피 기능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세포뿐만 아니라 마우스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더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마우스의 생존율이 악화된다.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치료 저항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정 약물에 대해서 약효가 떨어진다. 더 많은 고용량의 약을 투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이 마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토대로 그렇다면 어떠한 유전자가 이런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유전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발굴할 수 있었던 유전자는 ASGR2란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ASGR2란 유전자가 더 발현이 증가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이런 ASGR2란 유전자로 인해서 암이 더 악화되고 그런 치료 예후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룹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실험할 수 없는 이런 생체 영향 평가를 미세 플라스틱을 경구 투여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뇌질환, 특별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리스크 팩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마우스 결과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인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오랜 동안 노출되었을 때 충분한 가능성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린 것은 경구 투여인데 그러니까 흡입 경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입했을 때 어떻게 흡수되고 배출되는지 그리고 경피 투여 그러니까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흡수되고 배출되는지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분히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리고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라는 것을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를 발표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 이동 경로, 체류 시간, 자폐 스펙트럼과의 연관성 등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신 내용들을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인천대학교의 김승규 교수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승규 교수님은 인천대학교에 재직 중이시고요. 해양 및 연안 극지방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흐름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오염 물질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미발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이나 녹화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인용하시거나 배포하시는 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과 제주 인근 해양 동물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김승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대 해양학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공부하고 있는 마지막 발표를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렇게 발표를 잘 하시는데 왜 처음에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 이어서 토론 세션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토론 세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더 참여를 해주시겠는데요. 인도 과학기술대학의 닥터 브라제시 두베이가 참석을 해주시겠습니다. Are you connected? Dr. Dubey, are you online? 지금 접속해 계신가요? 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얼굴 잘 보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네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분야라던가 아니면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얘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브라제시 더비라고 하고요. 폐기물 관리 지속 가능한 환경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6년간 저는 플라스틱 오염에 특히 집중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인도 내에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국가지리연구소에서 기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플라스틱 누출이라던가 특히 토양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에 집중을 했습니다. 해양보다는 토양에 집중해서 플라스틱의 거동이라던가 아니면 바다로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플라스틱이 육지에서 만들어져서 잘못 관리가 돼서 해양까지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 인도 내 주요 강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40, 50개 도시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이오 플라스틱 그 음식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 플라스틱 쓰레기도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월드 리소스 인스티튜트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고 국가 지리 연구소의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조금 더 잘 플라스틱 관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인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셨고요. 혹시 이번 세션 잘 듣고 계신가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질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연자분께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발표 파일을 봤더니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논문들을 많이 소개해 주신 것을 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중에 하나가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영향을 종별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뭐 치어라던가 아니면 성어 사이에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다르나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예를 들어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종별로 다르게 노출이 될 텐데 그런 영향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영향이 바뀌나요? 그래서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노출됐을 때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연자분들 중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1, 2, 3, 4번 연자분들 중에 2번 연자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ofessor An, 네, 안윤주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ould I repeat? Yes. Hi, thanks for the 네, 먼저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각각 종별로 영향을 미치는지죠. 그런데 지금 연구소에서 진행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류가 어떤 종류의 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정 연령대 생물별로 특정 연령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모양이라든지 다른 크기라든지 그리고 이런 종들이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각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떻게 연구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충분한 데이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종별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는 각각 다른 종 그리고 각각 다른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종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물 독성학을 위해서는 저희가 표준 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물벼룩이라든지 혹은 녹조나 갈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성 연구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또한 다른 영향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군에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지역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 간의 상호 관계를 알려면은 뭔가를 더 알아야 됩니다만 아직은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종 다양한 종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혹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정책이라든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도에서 어떤 특정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특정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어떻게 샘플링을 해서 표준 분석을 해서
진행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마이크로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사실 플라스틱 중에 예를 들어 120 마이크로그론 이하를 지금 마이크로플라스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20 마이크로 이하는 저희가 마이크로플라스틱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크로플라스틱은 사실 그 밖에 여러 가지 배출원들이 있거든요. 그 더 크더라도 그게 줄어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연구 자체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인도에서 일부 사건들이 좀 있었던 걸 아는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특히 플라스틱 고리 때문에 새들의 부리에 이런 고리가 걸려서 새들이 입을 열지 못하는, 부리를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양 쓰레기에 관련된 정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UN 환경 클린 캠페인에 참여해서 정부 자체도 현재 국제적으로도 이제 기준에 충족하게 해서 국내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마이크로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땡큐 드베.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뭐 한두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가요? 자,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요즘에 이제 대기질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보면 뭐 PM10하고 PM2.5처럼 입경별로 서로 다른 농도에 따라서 뭐 경보도 시스템도 이제 다르게 나오듯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크기에 따른 아니면 이제 종류에 따른 그 독성의 차이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방법이 혹시 필요할까요? 다분히 마이크로 사이즈와 나노 사이즈 플라스틱의 독성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이런 정진영 박사님께서 더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나노 사이즈의 플라스틱이 더 일단 생체 유해 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물론 이제 이런 연관된 연구와 관련해서 표준화는 일단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플라스틱 그리고 나노 사이즈의 플라스틱의 구분해서 그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현재 연구한 것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생체 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그 영향을 그러니까 뇌와 위와 관련된 영향을 연구하는데 현재 나노 사이즈의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펫을 이용해서 나노 사이즈의 마이크로 디스트리뷰션을 흡입했을 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경피 투여 피부에 통과하는 플라스틱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사이즈 경우는 잘 알려진 바가 좀 이렇게 경피 경우는 좀 매우 제한적이고 반면 나노 단위는 반면 이제 경피를 통해서도 흡수가 잘 일어날 것으로 추측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발표를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 이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김순기 교수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예. 해양에서 이제 물은 계속 이제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해양에서 물은 이제 계속 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미세 플라스틱은 극지방에 가서 이제 쌓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제가 그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토의를 그 논문에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북극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제 동북극해, 즉 유럽
대서양으로 연결된 지역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극으로 유입된 해류는 크게 두 가지 해협을 통해서 오는데, 하나는 북서태평양에서 프람 스트레이트 쪽으로 해서 오는 지역이 있고, 태평양에서 베링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역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해류에 들어오는 양을 비교를 해보면 북대서양에서 들어오는 양이 베링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들어오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서북극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었는데, 그럼 왜 이 지역이 중요하냐면, 이쪽에 이제 북극에서도 또 하나의 환류가 있습니다. 뷰포트 환류라고 하는 자이아가 있는데, 이 환류가 북극에서 떠나는 것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나를 하고, 두 번째는 서북극해에 있는 바다 얼음이 여름철에는 녹았다가 겨울철에는 베링해까지 다시 확장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얼음이 놀고 어그면서 녹다가 얼다가를 반복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농축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겹쳐서 서북극해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농축이 될 거라고 추정이 되고, 이 서북극해의 농축량이 동북극해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주 플러스 환경 포럼, 국제 환경 포럼의 이제 큰 주제가 플라스틱과 이제 종 다양성인데요, 생물 다양성인데, 제가 이제 정진영 박사님이나 혹은 이제 안 교수님이 답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전반적으로 종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영향들을 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제주 플러스 환경 포럼의 주제가 플라스틱과 생물 다양성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미세 플라스틱이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생물 다양성은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들이 관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오염 물질의 칵테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칵테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플라스틱을 만들 때 이제 폴리머가 계속 중합해서 반응해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제품을 하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플라스틱의 물성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라스틱이 결국은 조각화 미세화되면서 그런 화학 물질들이 환경 중에 이제 함께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화학 물질 얘기를 저는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호르몬도 그중에 한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생물 다양성을 비단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연결하기보다는 미세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물질과 함께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 하냐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을 폴리머로만 보면서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라고 볼 게 아니라, 사실 그 폴리머만 가지고 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야지만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에는 이미 화학물질 플러스 폴리머, 그래서 플라스틱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을 때에 이게 플라스틱이 뭐 굉장히 우리가 쓰면 안 되는, 회피해야 되는 이런 물질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뭔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희 연구소에 최근에 한 연구 중에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 밑창, 이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만들어내는데요. 뭔가 좀 독성이 있어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지금 한 가지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지만, 한 물질이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그 물질이 반드시 신발을 만들 때 들어가야 되는 물질이 아니라면,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재제품을 찾는다면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생물 다양성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생물의 다양성에서 예를 들어서 미생물의 종 조성을 변화시킨다라는 연구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것들 또는 덜 유해한 것들이 섞여 있는 어떤 그룹에서 그 생물의 비율을 벌써 바꾼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연구 중에서도 생태계 다양한 푸드 웹에서의 한 종이 취약해지면 다른 종이
줄거나 늘어나면서 이 조성이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과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 더 두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인체와 생태계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에서의 미세 플라스틱과 인체 또는 생체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연구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승규 교수님이 이제 해양 생물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종류들, 대부분 많은 양이 이제 PEPP에 해당하긴 하지만 여러 미세 플라스틱 재질들이 섞여 있는 믹스처 상태의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실 한 가지 이상의 플라스틱 종이라든가 크기라든가 형태를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서 연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간극을 사실 좁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실험실 수준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쌓였을 때 환경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생체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영향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는 닥터 두베이한테 어떤 그 테이크홈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닥터 두베이.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좀 이어가서 이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것이 저에게 어떤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해양 쓰레기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고, 특히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논문들을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해양 오염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플라스틱의 맥락에서 그런 오염을 보게 됐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이라는 그냥 오염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해양 자체에 일어나는 활동으로 수많은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융합이 돼서 점차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나노 플라스틱 있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인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저희 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해양 환경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해양이 아니라 이 육지 환경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좀 의지를 가지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가지고요, 한국말을 알아듣는 줄 알았습니다. 학계에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각 분야 여러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어떤 영향을 보기 위한 그런 진전들이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신 이제 네 분의 연사분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닥터 두베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션 5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그리고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로비에는 지금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참하신 텀블러를 이용하셔서 플라스틱 프리 활동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4시 20분에 6번째 세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